신화그룹의 CEO 강지훈의 하루는 언제나 강철처럼 차갑고 정밀하게 짜인 궤도 위에서 시작되었다. 그의 펜트하우스는 서울의 심장이 내려다 보이는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모든 가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배치되어 있었고 먼지 한 톨 허용하지 않는 결벽에 가까운 질서가 공간을 지배했다. 그것은 그의 삶 자체를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았다. 성공, 부명예, 모든 것을 손에 쥔 남자. 하지만 그의 내면은 5년 전 그날 이후로 텅 비어버린 폐허나 다름없었다. 아침 햇살이 통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대리석 바닥에 부딪혔지만 그 빛조차 온기를 잃고 차갑게 흩어졌다. 그는 이미 완벽하게 수트를 차려입은 채 거실 중앙에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단 한 곳 벽난로 위에 놓인 작은 액자에 고정되어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와 그녀의 품에 안겨 수줍게 미소 짓는 어린 딸 서연. 사진 속 시간은 영원히 멈춰 있었지만 그의 시간은 그날 이후 단 하루도 제대로 흐르지 못했다. 아내는 서연을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1년 뒤 그의 곁을 떠났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지독한 공허함과 사무치는 그리움뿐이었다. 김 비서가 정각에 맞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다. 그는 지훈의 그림자처럼 모든 것을 챙기는 유능한 비서였지만 결코 주인의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다. 그는 지훈의 표정에서 늘 같은 슬픔을 읽었지만 감히 위로의 말을 건네지 못했다. 그것이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규칙이었다. 대표님, 오늘 일정입니다. 오전에는 희망의 새싹 보육원 방문 및 기부금 전달식이 있습니다. 언론사에서도 몇 군데 동행할 예정입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건조하고 사실적이었다. 지훈은 액자에서 시선을 떼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보육원 방문. 그것은 신화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는 이런 종류의 행사를 혐오했다. 아이들의 순수한 눈망울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둔 서연의 얼굴이 떠올라 그를 괴롭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CEO라는 자리는 개인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강지훈이라는 이름의 완벽한 갑옷을 껴입고 집을 나섰다. 희망의 새싹 보육원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었다. 최고급 세단이 보육원 앞에 멈춰 서자 원장과 교사들이 미리 나와 허리를 숙여 그를 맞이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고 지훈은 익숙하게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은 수년간의 훈련으로 만들어진 감정이 전혀 실리지 않은 완벽한 가면이었다. 그는 원장의 안내에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낯설게 귓가를 파고들었다. 기부금 전달식은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지훈은 준비된 연설문을 막힘없이 읽어 내려갔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며 사진을 찍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는 나무랄 데 없이 완벽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낯선 아저씨의 등장에 신기해하며 주위를 맴돌았지만 그에게서 느껴지는 차가운 거리감에 누구도 선뜻 다가서지 못했다. 그는 아이들 무리 속에서 기계적으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정신은 이미 다른 곳을 헤매고 있었다. 행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그는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사람들 눈을 피해 복도 끝으로 향했다. 그때였다. 그의 눈에 한 아이가 들어온 것은 다른 아이들이 모두 강당에서 뛰놀고 있는 와중에 창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는 작은 여자아이였다. 아이는 주변의 소란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낡은 스케치북에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햇살이 아이의 조그만 어깨 위로 쏟아져 내리는 모습이 어딘가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그쪽으로 옮겼다. 그가 가까이 다가가도 아이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지우는 아이의 옆에 조용히 멈춰 서서 스케치북을 내려다보았다. 스케치북에는 서툰 솜씨로 그려진 집 한 채와 나무 한 그루, 그리고 3명의 사람이 있었다. 아빠와 엄마, 그리고 그 사이에 서 있는 작은 아이. 너무나 평범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인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아이는 그제야 인기척을 느꼈는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까맣고 커다란 눈동자가 그를 향했다. 아이의 눈에는 경계심이나 호기심 대신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깊은 공허함이 담겨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보였다. 지우는 순간 숨을 멈췄다. 5년 전 잃어버린 딸 서연이 마지막으로 그를 보던 눈빛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이름이. 뭐니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내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이는 대답 없이 그를 빤히 쳐다보기만 했다. 그때 마침 아이를 찾으러 온 보육교사가 다가와 말했다. 아, 혜운이 여기 있었구나. 대표님, 죄송합니다. 이 아이가 좀 낯을 많이 가려서요. 이름은 혜운이 6살입니다. 교사는 멋쩍게 웃으며 혜운의 어깨를 감쌌다. 하지만 혜운은 여전히 지훈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 까만 눈동자가 마치 그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지훈은 그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그 짧은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 아이는 서연이 아니다. 나이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다. 단지 눈빛이 닮았을 뿐이다. 스스로를 타일렀지만 심장은 이성적인 판단을 비웃기라도 하듯 거세게 요동쳤다. 그는 이 아이를 그냥 두고 떠날 수 없다는 강렬한 충동에 휩싸였다. 그것은 동정심이나 연민과는 다른 훨씬 더 근원적이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마치 운명의 실이 그와 아이를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이었다. 지우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교사를 돌아보며 말했다. 목소리는 다시 평소의 냉정함을 되찾았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원장님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아이에 대해서. 그의 갑작스러운 말에 교사와 주변에 있던 김 비서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그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는 이미 결정을 내렸고 강지훈의 결정은 곧 현실이 되는 세상에서 살아온 사람이었다. 원장실은 조용했다. 지훈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안절부절 못하는 원장이 앉아 있었다. 김 비서는 그의 뒤에 조용히 서 있었다. 김하운, 3살 때 이곳에 왔다고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없고요. 지훈이 서류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원장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네, 대표님. 혜은이는 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심리적으로 상처가 깊어서인지 말을 거의 하지 않고 다른 아이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지우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원장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입양 절차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말에 원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김비서조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지훈을 쳐다보았다. 신화그룹의 CEO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남자가 갑자기 6살짜리 고아를 입양하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대표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입양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절차와 조건이. 지훈은 원장의 말을 잘랐다. 필요한 모든 절차와 조건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원장님께서는 필요한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것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혜운의 공허한 눈빛을 본 순간 그는 자신의 텅 빈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달은 것 같았다. 어쩌면 저 아이를 통해 자신 또한 구원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이 싹텄다. 보육원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우면서도 동시에 기묘한 가벼움을 동반했다. 채 올라타자마자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표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갑작스러운 결정이신 것 같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김 비서, 자네는 내가 감정에 휘둘려서 사업적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본 적 있나? 김 비서는 입을 다물었다. 지난 10년간 그를 보좌하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다. 강지우는 언제나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은 내 개인적인 결정이야. 회사 일과는 무관해. 지훈의 말은 단호했지만 그 자신조차 이 결정이 과연 이성적인 판단의 결과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의 가슴 한편에서는 끊임없이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다. 이것은 미친 짓이다. 너는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다. 너는 네 친딸조차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혜은의 까만 눈동자가 아른거리며 그를 잡아 끌었다. 그 눈동자 속에서 그는 희미한 구원의 빛을 본 것만 같았다.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서재에서 혜은에 대한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아이의 생일 발견된 장소, 건강 상태. 서류에 적힌 몇 줄의 건조한 정보만으로는 아이의 지난 3년을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도시의 야경이 발 아래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5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아내와 함께 백화점에 갔던 날,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인파 속으로 사라져버린 서연의 작은 뒷모습.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졌다. 그는 모든 것을 동원해 딸을 찾았지만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었다. 경찰도 사설 탐정도 모두 포기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희망은 절망으로, 절망은 체념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이제 그는 서연과 닮은 눈을 가진 아이를 자신의 삶으로 들이기로 결정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서연에 대한 배신은 아닐까? 아니면 이것은 서연이 보내준 또 다른 기회일까? 수많은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며칠 후 변호사팀이 모든 서류 작업을 마쳤다. 지훈의 지휘와 재력 덕분에 입양 절차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마침내 하연을 집으로 데려오는 날이 되었다. 지훈은 직접 차를 몰아 보육원으로 향했다. 김 비서는 만류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이것만큼은 온전히 자신이 직접 하고 싶었다. 보육원에 도착했을 때 혜은은 작은 가방 하나를 든 채 문 앞에 얌전히 서 있었다. 다른 아이들이나 교사들의 배웅도 없었다. 마치 세상에 혼자 남겨진 섬처럼 아이는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 지우는 차에서 내려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였다. 가자. 겨우 꺼낸 말은 너무나 무뚝뚝하고 차가웠다. 혜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의 뒤를 따랐다. 아이는 거대한 저택에 들어서서도 조금도 놀라거나 신기해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 아이는 그저 묵묵히 지훈이 안내하는 방으로 들어갈 뿐이었다. 그렇게 강지훈과 김하연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지훈은 아이를 위해 최고의 환경을 제공했다. 가장 좋은 옷과 음식 장난감, 그리고 아이를 돌볼 전문 보모까지 고용했다. 하지만 그는 아이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다. 그는 아버지가 되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이었다. 서연이 살아있을 때조차 그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좋은 아빠가 되어주지 못했다.
이제 와서 이 낯선 아이에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 리 없었다. 그들의 사이에는 언제나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혜은은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시간을 방 안에서 그림을 그리며 보냈다. 지우는 그런 아이를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매일 밤 서재에서 늦게까지 일에 몰두하며 아이와 마주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피했다.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결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연민 때문에 아이를 데려왔지만 정작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에 절망했다. 그는 또다시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시간은 의미 없이 흘러갔다. 강지훈의 저택에 들어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혜은은 여전히 투명한 벽 안에 갇혀있는 유령 같았다. 아이는 거대한 집의 어느 곳에도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최고급 원목으로 만들어진 장난감들은 포장도 뜯기지 않은 채 구석에 쌓여갔고 유명 파티시에가 매일 아침 만들어 오는 예쁜 케이크와 과자들은 거의 그대로 버려졌다. 아이가 유일하게 손을 대는 것은 보육원에서 가져온 낡은 스케치북과 몽당 크레용뿐이었다. 지우는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어왔지만 이 작은 아이의 마음만은 예외였다. 그는 아이를 위해 고용한 베테랑 보모에게서 매일 저녁 보고를 받았다. 혜은이는 오늘도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서 그림만 그렸고요. 제가 말을 걸어도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 내용은 매일 똑같았다. 지우는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것처럼 답답함을 느꼈다. 그는 서재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종종 아이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카메라는 아이의 방과 거실을 비추고 있었다. 화면 속 혜은은 언제나 혼자였다. 인형을 가지고 놀지도 텔레비전을 보지도 않았다. 그저 바닥에 엎드려 스케치북에 얼굴을 묻고 있을 뿐이었다. 그 작은 등이 어찌나 외로워 보이던지 지우는 가슴 한구석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선의로 한 행동이 오히려 아이를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몰아넣은 것은 아닌지 자책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큰 마음 먹고 아이의 방으로 들어갔다. 보모는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혜은은 침대에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고 머리맡에는 스케치북이 펼쳐져 있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스케치북을 집어들었다. 아이의 그림을 제대로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첫 장에는 보육원에서 보았던 행복한 가족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하지만 다음 장을 넘기는 순간 그는 숨을 멈췄다. 그림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검은색 크레용으로 아무렇게나 휘갈겨 그린 듯한 그림들이었다. 커다란 검은색 자동차 눈코입이 없는 사람의 형체 창문이 없는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울고 있는 작은 아이의 모습. 그림은 서툴렀지만 그 안에 담긴 공포와 절망감은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지훈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이 아이가 지난 3년간 겪었을 고통의 깊이를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스케치북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방을 나왔다. 연민이 다시 한번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며칠이 더 흘렀다. 그들의 관계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지우는 점점 지쳐갔다. 그는 자신이 헛된 기대를 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어쩌면 그는 이 아이를 통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었던 이기적인 욕심을 부렸는지도 모른다. 그는 다시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새벽같이 집을 나와 자정이 넘어 들어오는 생활이 반복되었다. 아이와의 어색한 저녁 식사 시간도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그는 다시 예전의 강지훈으로 신화그룹의 무자비한 CEO로 돌아가고 있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어느 금요일 밤이었다. 그날따라 일이 일찍 끝나 저녁 무렵에 귀가한 지훈은 낯선 정적에 의아함을 느꼈다. 늘 집안을 지키던 보모와 가사도우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거실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가던 그는 욕실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과 물소리를 들었다. 그가 욕실 문을 열자 젖은 머리카락을 한 혜은이 서툰 손길로 잠옷 단추를 채우고 있었다. 아이는 그의 등장에 화들짝 놀라 몸을 움츠렸다. 보모는 어디 갔지? 지훈이 묻자 아이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메모를 발견했다. 보모의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으로 갔다는 내용이었다. 지훈은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혜은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췄다. 나머지 단추는 내가 채워줄게. 그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아이의 잠옷으로 손을 뻗었다. 혜은은 겁을 먹은 듯 어깨를 떨었지만 그의 손길을 피하지는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옷매무새를 정리해 주었다. 마지막 단추를 채우고 옷깃을 바로 해주려던 순간이었다. 아이의 작은 목덜미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아직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하얀 피부 위로 무언가 익숙한 형태가 눈에 띄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점이었다. 하지만 그냥 평범한 점이 아니었다. 밤하늘에 막 떠오른 가느다란 초승달 모양의 점. 그 점을 보는 순간 지훈의 세상은 그대로 멈춰버렸다. 시간이 멈췄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 들렸다. 그의 뇌리 속으로 5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내가 갓 태어난 서연을 안고 속삭이던 목소리. 여보, 이것 좀 봐. 우리 서연이 목 뒤에 예쁜 초승달이 있어. 하늘이 내려준 표식인가 봐. 그는 아내의 말을 장난스럽게 웃어넘겼었다. 하지만 그는 그 작은 초승달 모양의 점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 그것은 그의 딸 서연의 유일한 신체적 특징이었다.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올렸다. 초승달 모양의 점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위치, 모양, 크기, 모든 것이 그의 기억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착각일 리가 없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없었다. 그의 눈앞에 있는 이 아이, 지난 몇 주간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침묵의 아이 김하은이 바로 5년 전 잃어버렸던 그의 친딸 강서연이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에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치다가 세면대에 부딪혔다. 쿵하는 소리와 함께 선반 위에 있던 칫솔과 컵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졌다. 혜은은 그의 돌변한 모습에 겁을 먹고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그를 쳐다보았다. 아이의 눈에 다시 깊은 공포가 어렸다. 지우는 아이를 진정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몸이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아이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거의 기다시피 욕실을 빠져나왔다. 그는 서재로 달려가 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책장을 뒤지기 시작했다. 책들이 바닥으로 우수수 쏟아졌다. 마침내 그는 가장 아래 칸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앨범을 찾아냈다. 손을 벌벌 떨며 앨범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갓 태어난 서연의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아내가 따로 붙여놓은 서연의 목 뒤를 찍은 작은 사진 한 장. 초승달 모양의 점. 지금 막 자신의 눈으로 확인한 그것과 똑같은 모양이었다. 서연아. 그의 입에서 마침내 딸의 이름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절규에 가까운 신음이었다. 그는 앨범을 끌어안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거대한 파도처럼 감정이 몰아쳤다. 딸을 다시 찾았다는 기쁨, 지난 5년간의 지옥 같았던 시간을 보상받는 듯한 환희.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곧이어 감당할 수 없는 분노와 죄책감이 그의 온몸을 집어삼켰다.
내 딸이 신화그룹의 유일한 후계자가 어떻게 이름도 없이 보육원에서 자랄 수 있었단 말인가? 지난 5년간 아이는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일까? 왜 길에서 발견되었는가? 누가 어떤 개자식이 감히 내 딸을 훔쳐갔는가? 그리고 아비라는 나는 내 딸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한 채 연민이라는 오만한 감정으로 아이를 대했단 말인가?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능함에 치를 떨었다. 그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다. 혜운의 공허한 눈빛, 말문을 닫아버린 침묵 악몽이 담긴 그림들. 그 모든 것이 이제야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졌다.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끔찍한 범죄의 흔적이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슬픔은 이미 얼어붙어 차가운 분노로 변해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맹렬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다시 욕실 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틈으로 아이의 희미한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문고리를 잡았지만 차마 문을 열지 못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섣불리 다가갔다가는 아이에게 더 큰 상처를 줄 뿐이다. 그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자신의 침실로 향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어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강지훈이다. 지금 당장 알아볼 것이 있다. 국내 최고의 유전자 감식 기관을 찾아 가장 빠르고 가장 비밀리에 진행할 수 있는 곳으로.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보고서 올려놔.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김 비서는 갑작스러운 지시에 의아해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즉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전화를 끊은 지훈은 창가에 서서 밤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5년 전 그는 이 도시의 불빛 아래에서 딸을 잃고 절망했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같은 불빛 아래에서 다짐했다.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내 딸의 인생을 앗아간 놈들, 내 가정을 파괴한 놈들. 그들이 누구든 어디에 숨어있든 이 세상 끝까지 쫓아가 지옥을 보여줄 것이다. 신화그룹의 CEO 강지훈이 가진 모든 힘과 수단을 동원해서 이것은 이제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잃어버린 5년의 시간을 되찾고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기 위한 처절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강지훈은 잠에서 깨어났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정신은 얼음처럼 차갑고 명료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확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어젯밤의 충격적인 발견이 혹시라도 슬픔이 만들어낸 망상은 아닐까 하는 마지막 이성의 목소리를 잠재워야만 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소리 없이 혜은의 방으로 향했다. 아이는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희미한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아이의 얼굴을 비추었다. 곤히 잠든 모습은 영락없는 천사 같았다. 지우는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아내를 닮은 눈매 자신을 닮은 오똑한 코. 왜 진작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는 가슴을 치는 자책감을 억누르며 조심스럽게 욕실로 들어갔다. 어젯밤 자신이 넘어지면서 흩어졌던 물건들 사이에서 혜은의 작은 칫솔을 찾아냈다. 그는 멸균된 비닐백에 칫솔을 담았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돌아와 베개 위에 떨어져 있는 아이의 머리카락 몇 올을 조심스럽게 주워 담았다. 그의 손은 조금의 떨림도 없었다. 마치 중요한 외과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처럼 그의 모든 움직임은 침착하고 정밀했다. 이것은 그의 딸을 되찾기 위한 첫 번째 절차였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만 했다. 증거를 확보한 그는 자신의 서재로 돌아와 금괴서 자신의 머리빗을 꺼내 마찬가지로 비닐백에 담았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그는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 그 몇 시간이 마치 몇 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김비서는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 일찍 그의 저택에 도착했다. 그는 지훈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다. 평소의 냉정함 속에 무언가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지훈은 아무런 설명 없이 2개의 비닐백이 담긴 서류 봉투를 건넸다. 김비서, 이걸 가지고 국내에서 가장 보안이 철저하고 신속한 유전자 감식기관을 찾아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하게. 결과는 나에게 직접 보고되어야 하네. 이 일에 대해서는 자네를 포함해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어. 김비서는 봉투를 받아들고 잠시 망설였다. 그는 지훈의 사생활에 대해 묻지 않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는 것을 잘 알았지만 이번 일은 평소와는 차원이 달랐다. 하지만 지훈의 눈빛은 어떠한 질문도 허락하지 않았다. 김비서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고 서둘러 저택을 빠져나갔다. 지훈은 김비서의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창가에 서서 지켜보았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날부터 지훈에게는 지옥 같은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48시간이 걸릴 예정이었다. 그 이틀 동안 그는 평소처럼 행동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했다. 그는 회사에 출근했고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에 결재를 했으며 중요한 회의를 주재했다. 신화그룹의 미래가 걸린 인수합병건을 논의하는 회의실에서 그는 상대편 변호사들의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들며 좌중을 압도했다. 그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냉철하고 이성적이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회의 테이블에 앉아 숫자가 빼곡히 적힌 보고서를 보는 순간에도 그의 머릿속은 온통 목 뒤에 초승달점이 있던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가득 찼다. 그는 1분에도 몇 번씩 핸드폰을 확인했다. 혹시 연구소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을까 하는 초조함 때문이었다. 그의 영혼은 지금 그의 몸을 떠나 유전자 염기 서열이 분석되고 있을 어느 실험실 한 구석을 떠돌고 있었다. 누구도 그의 이런 내면의 폭풍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은 더욱 고통스러웠다. 그는 이제 혜은을 아니 어쩌면 서연일지도 모르는 그 아이를 이전과 같은 눈으로 볼 수 없었다. 아이의 모든 행동,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그의 가슴에 날카로운 파편처럼 박혔다. 그는 아이와 마주치는 것을 피하면서도 동시에 아이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서재에 머무는 척하며 몰래 아이의 방문 앞에 서서 안의 기척을 엿들었다. 아이가 뒤척이는 작은 소리에도 그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딸을 잃어버리고 5년 만에 되찾았을지도 모르는 이 순간에도 그는 아이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했다. 섣부른 행동이 아이에게 혼란을 줄까 두려웠고 무엇보다 아직 100% 확실하지 않다는 불안감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착각으로 밝혀진다면 그는 그 실망감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거리를 두었다. 아이를 위한 배려라는 명분 아래 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비겁한 방어막을 치고 있었다. 기다림의 마지막 날. 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결과는 내일 오전에 나올 예정이었다. 그는 서재에서 5년 전 서연의 실종 사건 관련 자료들을 모두 꺼내 다시 읽어보았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경찰 수사 기록, 사설 탐정들의 보고서, 전단지 목격자 진술서. 모든 것이 실패와 절망의 기록이었다. 그는 자료들을 읽어 내려가며 당시의 상황을 복기했다. 놓친 것은 없었는가? 사소하게 여겨 무시했던 단서는 없었는가? 그의 머리는 컴퓨터처럼 빠르게 회전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범인은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그의 개인 태블릿으로 암호화된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김 비서가 계약한 유전자 연구소였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었다. 첨부 파일은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다. 그는 미리 약속된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화면에 복잡한 표와 그래프가 가득한 공식 보고서가 나타났다. 그는 현기증을 느끼며 보고서를 스크롤해 내렸다. 그는 전문 용어들은 건너뛰고 오직 마지막 결론만을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보고서의 가장 마지막 줄에서 그가 찾던 문장을 발견했다. 검체 A 부와 검체 B자의 유전자형을 비교 분석한 결과 부건 확률 99.99%로 친자 관계가 성립함.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그는 태블릿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끝없는 어둠 속을 헤매던 그에게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비친 순간이었다. 맞았다. 혜은이는 서연이었다. 그의 딸이 살아있었다. 그의 딸이 그의 곁으로 돌아왔다. 안도감과 기쁨이 해일처럼 밀려와 그의 온몸을 덮쳤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그는 가까스로 참아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기쁨에 취해 있을 시간도 없었다. 딸을 찾았다는 기쁨은 곧바로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다. 그의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다. 누가? 왜? 어떻게? 그의 딸은 지난 5년간 어떤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는가? 누가 감히 신화그룹의 핏줄을 길거리에 내버려 두었는가? 그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유리잔을 벽에 던져버렸다. 유리잔이 산산조각나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이것은 거대한 전쟁의 시작이다.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김 비서, 5년 전 서연이 실종 사건 관련 자료 전부 내 서재로 가져와. 먼지 하나까지 싹 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 모든 사적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사설 조사팀을 알아봐. 전직 국정원이나 경찰 특수팀 출신들로 구성된 최고의 팀이어야 하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오늘 안으로 후보 명단을 보고하게. 전화를 끊은 그는 창가로 다가갔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목표는 분명해졌다. 첫째, 서연이의 상처를 치유하고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주는 것. 둘째, 이 모든 비극을 만들어낸 범인을 찾아내어 그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지옥을 맛보게 해주는 것.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동안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을 뿐이다. 하지만 지금부터 그는 딸을 되찾은 아버지가 될 것이며 동시에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가 된 복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조용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강지훈의 세상은 이제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돌기 시작했다. 하나는 잃어버렸던 딸 서연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이의 상처를 보듬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딸의 삶을 앗아간 범인을 찾아내어 처절하게 응징하는 것이었다. 두 가지 목표는 결코 분리될 수 없었다. 아이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아이의 다친 마음을 열어야만 했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집 한편에 있는 방음과 보안이 완벽한 지하 서재를 비밀 작전실로 개조했다. 한쪽 벽면은 5년 전 사건 현장 주변의 대형 위성 사진과 지도로 채워졌다. 다른 쪽 벽에는 당시 용의선상에 올랐던 인물들의 사진과 관계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곳은 이제 신화그룹의 CEO가 아닌
오직 딸을 되찾기 위한 아버지의 전쟁터였다. 그는 김 비서가 엄선한 최고의 사설 조사팀을 그곳으로 불러들였다. 팀의 리더는 안칠성이라는 이름의 전직 경찰청 특수수사과 팀장이었다. 그는 수많은 미제 사건을 해결한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었지만 경찰 조직의 부패에 환멸을 느끼고 현장을 떠난 인물이었다. 지훈은 안 팀장과 그의 팀원들 앞에 5년 전의 모든 수사 자료를 산더미처럼 쌓아놓았다. 그리고 백지수표를 건네며 말했다. 돈은 문제가 되지 않소. 필요한 모든 자원과 인력 장비는 신화그룹의 이름으로 무제한 지원하겠소. 조건은 단 하나요. 범인을 찾아내쇼. 안 팀장은 지훈의 눈에서 단순한 분노 이상의 모든 것을 불태울 듯한 집념을 읽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표님, 경찰이 실패한 사건입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모든 흔적을 지우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반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지훈의 비밀수사팀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그들은 경찰이 남긴 자료를 검토하는 동시에 최신 기술을 이용해 당시의 CCTV 영상들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고 모든 관련 인물들의 지난 5년간의 행적을 샅샅이 추적하기 시작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훈은 자신의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꾸었다. 그는 불필요한 모든 외부 약속과 회의를 취소했다. 해외 출장 계획도 모두 백지화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집에서 서연의 곁에서 보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아이를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지 않았다. 물론 갑자기 다정한 아빠 행세를 할 수는 없었다. 아이의 경계심을 더욱 키울 뿐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저 조용히 아이의 세상으로 스며들기로 했다. 그는 서연이 그림을 그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거나 서류를 검토했다. 처음에는 그의 존재 자체를 불편해하던 서연도 그가 아무런 방해도 하지 않고 그저 곁에만 머문다는 것을 알게 되자 조금씩 경계를 풀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에게 말을 거는 대신 아이가 좋아하는 딸기맛, 우유나 작은 과자들을 말없이 옆에 놓아주었다. 아이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가 놓아준 간식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지훈에게는 커다란 희망의 신호였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처음으로 서연을 위해 직접 저녁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보모와 가사도우미를 모두 물리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평생 요리라고는 해본 적 없는 그에게 주방은 낯선 전쟁터와 같았다. 그는 서툰 솜씨로 오므라이스를 만들려다 계란을 태우고 접시를 깨뜨리는 등 소동을 벌였다. 부엌에서 나는 요란한 소리에 놀란 서연이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다. 아이는 밀가루를 뒤집어 쓴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는 지훈의 모습을 보고는 저도 모르게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그것은 지훈이 이 집에서 처음으로 본 아이의 미소였다. 비록 까맣게 타버린 오므라이스는 먹을 수 없었지만 그날 지훈은 아이와 함께 배달시킨 자장면을 먹으며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누었다. 물론 대화라고 해봤자 대부분 지훈 혼자 하는 이야기였고 서연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가로젓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지훈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 돌아가신 할머니 이야기 등 소소한 일상들을 들려주었다. 아이의 눈동자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것을 그는 느낄 수 있었다. 관계가 조금씩 진전되면서 아이의 내면에 억압되어 있던 상처의 흔적들도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지훈은 서재에서 안 팀장의 보고를 받던 중 2층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비명소리에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는 즉시 서연의 방으로 달려갔다. 아이는 침대 위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격렬하게 몸부림치고 있었다. 아이는 악몽을 꾸고 있었다. 싫어. 깜깜해. 아저씨, 저리 가.
아이는 잠꼬대 속에서 필사적으로 누군가에게서 벗어나려 하고 있었다. 지우는 아이를 부드럽게 끌어안고 등을 토닥였다. 서연아,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괜찮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빠라는 말을 내뱉었다. 아이는 그의 품에 안겨 한참을 흐느끼다 지쳐 다시 잠이 들었다. 아이의 작은 몸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지우는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불타는 분노를 느꼈다. 그는 아이를 이렇게 만든 놈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아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아이가 내뱉은 잠꼬대 단어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수첩에 기록했다. 깜깜해, 아저씨. 이것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다.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이었다. 그날 이후 서연의 그림은 더욱 구체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아이는 더 이상 추상적인 공포를 그리지 않았다. 대신 기억의 편린들을 스케치북에 옮겨놓기 시작했다. 창문이 하나도 없는 사각형의 방. 천장에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낡은 파이프. 그리고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작은 아이의 모습. 지우는 아이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서연아, 이 방은 어디에 있는 방이야?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네. 서연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지만 그림을 통해 그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었다. 어느 날 아이는 검은색 펜 한 대를 그렸다. 그리고 펜의 옆면에 작고 기묘한 모양의 로고를 그려 넣었다. 그것은 마치 번개 모양 같기도 하고 새의 날개 같기도 한 독특한 문양이었다. 지우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직감했다. 이것이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서연의 그림들을 모두 고화질 카메라로 촬영했다. 그는 사진들을 가지고 곧바로 지하의 작전실로 내려갔다. 그는 안 팀장과 팀원들을 긴급히 호출했다. 그리고 스크린에 서연의 그림들을 하나씩 띄웠다. 이건 내 딸아이의 그림이요. 아이는 지금 악몽과 그림을 통해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고 있어. 그는 창문 없는 방 그림과 물이 새는 파이프 그림을 가리켰다. 아이는 어딘가에 감금되어 있었던 것이 틀림없어. 아마도 지하나 버려진 창고 같은 곳일 거요. 그리고 이 물이 새는 파이프, 이것은 아주 구체적인 기억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검은색 뱅과 그 옆에 그려진 기묘한 로고 그림을 확대했다. 이 로고를 보시오. 아이는 이 차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 이 차가 아이를 납치한 차량일 가능성이 높소. 안 팀장과 팀원들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지난 몇 주간의 수사에서 아무런 실마리도 찾지 못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그들에게 아이의 그림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다. 안 팀장이 입을 열었다. 대표님, 이 로고 어디서 본 듯합니다.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5년 전 사건 현장, 주변의 모든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CCTV 영상을 다시 한번 대조해 보겠습니다. 이 로고를 단서를 기준으로 필터링해서 검색하면 무언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물이 새는 파이프. 사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실종 장소 방향 50km 이내의 모든 건물 중에서 누수 신고가 있었거나 수도관 공사를 했던 낡은 건물 창고 지하실 목록을 전부 뽑아주시오.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관없어. 하나씩 전부 다 확인할 거요. 그의 지시는 명확하고 단호했다. 5년 전에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아이의 부서진 기억 조각들이 이제 거대한 범죄의 실체를 파헤칠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돌아왔다.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서연의 부서진 기억. 조각은 마침내 5년간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 안칠성 팀장이 이끄는 조사팀은 아이의 그림에 그려진 로고를 단서로 사건 당일 실종 현장 주변을 지나간 수백 대의 차량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밤낮 없이 분석했다. 최첨단 영상 복원 기술을 동원한 지 며칠 만에 그들은 마침내 흐릿한 영상 속에서
번개와 날개를 합친 듯한 기묘한 로고를. 단 검은색 밴을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차량 번호는 식별 불가능했지만 로고라는 확실한 단서가 있었다. 조사팀은 즉시 대한민국에 등록된 모든 상표와 로고를 대조하기 시작하겠다. 하지만 결과는 허사였다. 정식으로 등록된 로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 개인적으로 만들어 사용한 문양일 가능성이 높았다. 수사가 다시 미궁에 빠지려는 찰나 한 젊은 팀원이 해커 출신의 경력을 살려 폐업한 소규모 물류 회사들의 비공식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스피드 물류라는 이름의 5년 전 바로 그 시점에 갑자기 파산한 작은 용달 회사였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스피드 물류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에 가까웠다. 사무실 주소는 가짜였고 대표이사는 노숙자 명의를 도용한 것이었다. 하지만 조사팀은 포기하지 않고 회사의 자금 흐름을 역으로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회사가 파산하기 직전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자금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여러 차례 세탁된 후 이 회사로 흘러들어온 흔적을 찾아낸 것이다. 그 자금의 최종 출처를 밝혀내는 것은 지옥 같은 과정이었지만 신화그룹의 막강한 정보력과 자금력 앞에서는 불가능이 아니었다. 며칠 후 안 팀장은 지훈의 앞에 최종 보고서를 내밀었다. 자금의 출처는 신화그룹의 부회장 박태수의 비밀 비자금 계좌였다.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는 지훈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박태수. 그는 지훈의 아버지이자 신화그룹의 창업주인 강 회장의 신복이었지만 속으로는 언제나 신화그룹을 통째로 삼키려는 야심을 품고 있던 남자였다. 지훈이 후계자로 지목되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며 사사건건 그의 발목을 잡아온 회사 내의 가장 강력한 정적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끔찍한 그림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지훈은 눈을 감았다. 5년 전 서연이 실종되었을 때 박태수는 누구보다도 그의 곁에서 그를 위로하며 슬픔을 나누는 척 연기했었다.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범인을 꼭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그의 위선적인 얼굴이 떠올랐다. 지훈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경쟁심이나 시기심에서 비롯된 범죄가 아니었다. 그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려는 지독한 악의에서 비롯된 계획적인 범죄였다. 박태수, 그놈의 주변 인물들을 샅샅이 뒤지시오. 자금 흐름에 관련된 모든 인물 통화 내역, 지난 5년간의 모든 행적을 하나도 빠짐없이 파헤치시오.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한편 신화그룹 본사 부회장실에서 박태수는 불쾌한 표정으로 보고를 받고 있었다. 강지훈 대표가 보육원에서 6살짜리 여자아이를 입양했다고 합니다. 최근 모든 외부 일정을 취소하고 집에서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박태수는 코웃음을 쳤다. 강지훈 그 녀석 드디어 감상에 빠지기 시작했군. 잃어버린 딸에 대한 죄책감으로 저런 쇼를 벌이는 건가? 아니면 늙어서 외로워졌나 보지.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마음 한구석에 꺼림칙한 기분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지난 5년간 강지훈은 감정을 잃어버린 기계처럼 일에만 몰두해왔다. 그런 그가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고아를 입양했다는 것은 분명 이례적인 일이었다. 박태수의 머릿속에 경고등이 희미하게 켜졌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지시했다. 그 아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봐. 어느 보육원 출신인지 어떤 아이인지, 그리고 강지훈의 주변에 무슨 변화가 있는지 계속 주시하도록. 그는 자신의 불안감이 단순한 기우이기를 바랐다. 5년 전의 일은 이미 완벽하게 묻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 뒤 비서가 가져온 사진 한 장은 그의 기대를 산산조각 냈다. 사진 속에는 강지훈이 저택 정원에서
한 여자아이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낯설었지만 사진을 보는 순간 박태수는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듯한 섬뜩함을 느꼈다. 강지훈의 저 미소. 그것은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아버지의 미소였다. 단순한 동정심으로 입양한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정이 아니었다. 박태수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 걸버 없지 암요아. 아이는 분명히 처리했다. 인신매매 조직에 팔아넘겨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다. 그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불안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올랐다. 그는 즉시 5년 전 일을 처리했던 심부름센터의 책임자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다. 5년 전 그 아이 확실하게 처리된 거 맞나? 수화기 너머에서는 귀찮다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부회장님,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돈 받고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지금쯤 어디 외국에 팔려가서 얼굴도 이름도 바뀌었을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전화를 끊었지만 박태수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만 했다. 만약 강지훈이 무언가 냄새를 맡았다면, 만약 저 아이가 정말로... 그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그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수족처럼 부리는 해결사를 불렀다. 강지훈 대표의 저택을 24시간 감시해. 저 아이의 사진을 더 선명하게 찍어오고 가능하다면 아이의 머리카락이나 칫솔 같은 물건을 몰래 빼내오도록 해. 그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강지훈의 조사팀이 박태수의 주변을 샅샅이 파헤치는 동안 박태수의 사람들은 강지훈의 저택 주변을 맴돌며 기회를 엿보았다. 지훈은 이미 집 주변에 추가로 설치한 감시 카메라를 통해 그들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일부러 허점을 보이는 척하며 그들을 자신의 통제권 안으로 끌어들였다. 덫에 걸린 쥐가 자신이 덫 안에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며칠 후 박태수는 해결사로부터 머리카락 몇 올이 담긴 작은 봉투를 건네받았다. 그는 즉시 자신이 관리하는 사설 연구소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강지훈의 유전자는 예전에 그룹 후계자 검증 과정에서 확보해둔 데이터가 있었다. 이제 이 머리카락의 주인과 강지훈의 유전자만 대조해보면 모든 의문이 풀릴 것이다. 그는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만약 친자가 아니라고 나온다면 이 모든 것은 자신의 과민 반응으로 끝날 해프닝일 뿐이다. 하지만 만약에 결과는 이틀 뒤에 나왔다. 박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 보고서를 열었다. 그리고 친자관계 성립 확률 92.999%라는 문구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손에 들고 있던 보고서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어떻게 살아있었단 말인가? 인신매매 조직에 분명히 넘겼는데 어째서 5년 만에 강지훈의 집으로 돌아왔단 말인가? 그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되었다. 완벽했던 계획에 치명적인 균열이 생겼다. 그리고 그 균열은 이제 자신을 집어삼킬 거대한 심연이 될 것이라는 공포가 그를 덮쳤다. 강지훈은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가 복수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박태수라는 명확한 목표가 생기자 강지훈의 수사는 한층 더 집요하고 깊숙하게 파고들었다. 그는 단순히 박태수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것을 넘어 그의 주변을 둘러싼 모든 거짓과 부패의 네트워크를 통째로 무너뜨릴 작정이었다. 안칠성 팀장은 박태수의 지난 10년간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과 통화기록 이메일 그리고 사적인 만남까지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그것은 거대한 거미줄의 중심에 있는 독거미를 잡기 위해
거미줄의 가닥 하나하나를 추적해 나가는 것과 같은 작업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태수라는 인물이 얼마나 깊이 썩어 있는지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계와 법조계의 유력 인사들에게 뇌물을 뿌리며 자신만의 왕국을 구축해왔다. 수많은 비리와 불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러났지만 그것들은 5년 전의 납치 사건과는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기 어려웠다. 지우는 초조해졌다. 박태수의 다른 범죄들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딸의 사건에 관련된 진실만을 원했다. 그러던 중 조사팀의 한 요원이 5년 전 사건 발생 직후 박태수의 비자금 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이 인출된 사실을 발견했다. 돈은 여러 개의 대포 통장을 거쳐 흩어졌지만 최종적으로 그중 일부가 한 남자의 도박빚을 갚는 데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최민식. 5년 전 서연이 실종되었던 백화점의 보안팀 소속 주차 요원으로 일하다가 사건 발생 한 달 뒤 갑자기 사직하고 자취를 감춘 인물이었다. 모든 정황이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조사팀은 즉시 최민식의 행방을 추적했다. 그는 모든 연고를 끊고 시골의 작은 어촌 마을에 숨어 살고 있었다. 매일 술에 절어 폐인처럼 살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그는 박태수의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의 가장 약한 골이었다. 지우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그는 안 팀장과 함께 직접 최민식을 만나기로 결정했다. 변호사나 다른 팀원들은 대동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가 아버지로서 직접 마주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최민식이 사는 곳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판잣집이었다. 지훈과 안 팀장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역한 술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최민식은 방 한구석에 웅크린 채 멍하니 벽을 보고 있었다. 인기척에 놀라 돌아본 그의 얼굴은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한눈에 지훈을 알아보았다. 5년 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비극의 주인공. 그는 자신이 평생을 피해 도망치던 과거가 마침내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을 직감했다. 오랜만이군, 최민식 씨.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최민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안 팀장은 조용히 문을 잠그고 그의 퇴로를 막았다. 지훈은 최민식의 앞에 다가가 앉았다. 그리고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거실에서 햇살을 받으며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서연의 모습이었다. 내 딸이요. 이름은 강서연. 당신이 5년 전에 망가뜨린 바로 그 아이요. 최민식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는 사진 속의 아이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아이는 당신 같은 쓰레기 때문에 5년간 자신의 이름도 부모도 잊어버린 채 고아원에서 살아야 했소. 매일 밤 악몽을 꾸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말하는 법조차 잊어버렸지. 이게 다 당신과 박태수가 저지른 짓이야. 지우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담담하게 사실을 이야기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모든 단어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최민식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살려 주십시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마침내 최민식의 입에서 울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찢기 시작했다. 박태수 부회장이 시켰습니다. 도박비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에 저는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의 비겁한 변명에 지우는 아무런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다. 그는 태블릿 화면을 넘겨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번에는 최민식의 아내와 어린 아들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조사팀이 미리 확보해 둔 것이었다. 당신에게도 가족이 있더군. 당신이 지금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납치 사건의 주범으로
모든 죄를 뒤집어쓰게 될 거요. 당신의 아내와 아들은 평생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게 되겠지. 하지만 만약 당신이 모든 것을 털어놓고 박태수의 죄를 증언한다면 내가 당신의 가족을 지켜주겠소. 정상 참작을 받아 형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지. 선택은 당신 몫이야. 지훈의 제안은 위협이자 동시에 유일한 구원의 손길이었다. 최민식은 한참을 오열하다가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지난 5년간 자신을 짓눌러왔던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박태수는 처음부터 서연을 해칠 생각은 아니었다고 했다. 그의 목적은 서연을 며칠간 숨겨두었다가 지훈이 절망에 빠졌을 때 자신이 해결사처럼 나타나 아이를 찾아줌으로써 그의 신임을 얻고 그 과정에서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가로채려 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겁을 먹은 박태수는 계획을 변경했다. 그는 최민식에게 아이를 인신매매 조직에 넘겨 해외로 팔아버리라고 지시했다. 자신의 범죄를 영원히 묻어버리기 위해서였다. 최민식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다. 그는 박태수가 연결해준 조직에게 서연을 넘겼다. 하지만 그 조직은 아이를 해외로 팔아넘기기 직전 경찰의 다른 단속에 걸려 와해되었고 그 과정에서 서연은 홀로 길거리에 버려졌던 것이다. 하늘이 도운 기적이었다. 최민식의 자백은 안 팀장의 녹음기에 고스란히 기록되었다. 지훈은 마침내 범죄의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게 되었다. 한편 최민식의 자백이 이루어지던 그 시각 박태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불안감에 떨고 있었다. 강지훈이 자신의 뒤를 캐고 있다는 것은 이미 파악한 사실이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최민식과 연락이 두절된 것이 그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그는 강지훈이 최민식을 먼저 찾아냈을지도 모른다는 최악의 상황을 떠올렸다. 그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방역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비자금과 관련된 모든 서류와 컴퓨터 파일을 파기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자신이 뇌물로 관리해오던 검찰 고위 간부에게 연락을 취했다. 강지훈 대표가 개인적인 원한으로 저를 모함하려 하고 있습니다. 신화그룹의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저의 뒤를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막아주셔야겠습니다. 그는 강지훈의 복수를 경영권 다툼으로 둔갑시켜 사법기관을 자신의 방패막이로 이용하려 했다. 그는 아직 자신의 손에 많은 카드가 남아있다고 믿었다. 언론 검찰, 그리고 신화그룹의 이사회까지. 그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생각이었다. 최민식의 자백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안 팀장은 지훈에게 긴급한 보고를 했다. 대표님, 박태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관련된 서류들을 모두 파기하고 있으며 검찰 쪽 라인을 움직여 우리를 압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간 싸움입니다. 지훈은 차창 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상관없어. 쥐새끼가 발악을 해봤자 결국은 덫에 걸리게 되어 있으니 이제 사냥을 끝낼 때가 됐군. 그의 눈빛은 목표물을 눈앞에 둔 사냥꾼처럼 차갑고 냉정하게 빛나고 있었다. 박태수의 추악한 진실이 밝혀지고 그를 향한 수사망이 좁혀지는 동안 강지훈의 세상 다른 한편에서는 아주 작고 더딘 그러나 기적과도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얼어붙었던 땅에 봄이 오듯 서서히 서로의 마음을 녹이는 과정이었다. 지훈은 더 이상 복수심에만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 그는 잃어버린 딸 서연의 아버지가 되는 법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그 자신을 구원하는 일이기도 했다. 그는 서연이 지난 5년간 세상과 얼마나 단절되어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아이는 보육원과 이 거대한 저택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지우는 어느 주말 모든 일정을 비우고 서연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섰다. 그들이 향한 곳은 그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일반인에게는 개방되지 않는 작은 식물원이었다. 수많은 희귀한 꽃과 나무들이 가득한 그곳은 마치 동화 속 비밀의 정원 같았다. 서연은 처음에는 잔뜩 겁을 먹고 그의 뒤에 숨었지만 곧 형형색색의 나비들이 날아다니고 작은 새들이 지저귀는 모습에 조금씩 경계를 풀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아이가 스스로 세상을 탐색할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마침내 서연은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놓고 한 마리의 노란 나비를 향해 아장아장 걸어갔다. 나비를 따라 서툰 걸음으로 잔디밭을 뛰어다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지우는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가 잃어버렸던 것은 바로 이런 평범한 일상이었다. 그는 그날 하루 종일 아이와 함께 꽃의 이름을 맞추고 연못의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며 시간을 보냈다. 서연은 여전히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이의 얼굴에는 그늘 대신 맑은 햇살 같은 미소가 번졌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서연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을 새로운 규칙으로 삼았다. 처음에는 동화책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멍하니 듣고만 있던 아이는 며칠이 지나자 그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지훈이 동물 그림책을 읽어주자 서연은 토끼 그림을 가리키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토끼. 그것은 그녀가 이 집에 온 후 처음으로 내뱉은 의미 있는 단어였다. 지훈은 놀라움과 감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줄 뿐이었다. 그는 서연의 그리는 재능을 키워주기 위해 세계 최고의 화구들을 사주었다. 그리고 아이가 그림을 그릴 때면 옆에 앉아 함께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물론 그의 그림 솜씨는 형편없었다. 삐뚤빼뚤한 손으로 그린 호랑이는 고양이처럼 보였고 동그라미 3개로 그린 자동차는 바퀴벌레 같았다. 서연은 그의 우스꽝스러운 그림을 보고는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지우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행복감을 느꼈다. 이러한 변화는 강지훈이라는 사람 자체를 바꾸어 놓았다. 회사의 임원들은 그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다. 냉혹한 결정과 날카로운 질책으로 유명했던 그는 회의 시간에 부하 직원의 작은 실수에 관대함을 보이거나 실적이 부진한 부서를 격려하는 등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을 보였다. 그는 더 이상 자정이 넘어 퇴근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서연이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집에 돌아왔다. 그는 깨닫고 있었다. 지난 5년간, 아니 어쩌면 아내와 딸이 곁에 있었을 때조차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있지 않았다는 것을. 그의 삶을 채웠던 것은 공허한 성공에 대한 집착뿐이었다. 서연이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있었다.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지우는 서재 깊숙한 곳에 보관해두었던 낡은 앨범을 꺼내왔다. 그 안에는 그가 애써 외면해왔던 아내와 갓난아기였던 서연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는 서연을 무릎에 앉히고 앨범을 펼쳤다. 그리고 사진들을 하나씩 가리키며 서연이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사람이 서연이 엄마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지. 그리고 이건 서연이 돌잔치 때 사진이네. 네가 이 오르골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그가 작은 보석한 모양의 오르골 사진을 가리키는 순간이었다.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이는 사진 속 오르골을 한참 동안 쳐다보더니 희미하게 사라졌던 기억의 조각을 맞추려는 듯 힘겹게 입을 열었다. 반짝, 오르골. 반짝은 어린 서연이 그 오르골에 붙여준 애칭이었다. 지우는 숨을 멈췄다. 아이의 기억이 끔찍한 과거의 트라우마를 뚫고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희망이 보였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밤이 찾아왔다. 그날도 서연은 악몽을 꾸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지우는 한 걸음에 달려가 아이를 품에 안고 진정시켰다. 괜찮아, 서연아. 이제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해. 아빠가 있잖아. 그는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무심코 아빠라는 말을 반복했다. 한참을 흐느끼던 서연은 어느덧 울음을 그치고 그의 품에서 잠이 들었다. 지우는 아이를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가 방을 나서려던 순간 작은 손이 그의 옷소매를 붙잡았다. 그가 돌아보자 서연이 잠에서 깨어 맑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이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아이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가지마. 그 한마디. 지훈이 지난 5년간 꿈속에서조차 듣기를 갈망했던 그 한마디가 그의 심장을 관통했다. 시간은 멈추었고 세상은 고요해졌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구원과 환희, 그리고 감사함의 눈물이었다. 그는 딸의 침대 옆에 주저앉아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밤새 그 자리를 지켰다. 그날 밤 이후 강지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박태수에 대한 그의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본질은 바뀌었다. 이전의 분노가 차가운 복수심과 증오에서 비롯되었다면 이제 그의 분노는 자신의 전부가 된 딸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싸움에서 패배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라도 서연에게서 평범한 일상을 앗아간 대가를 치르게 해야만 했다. 그것이 아버지로서 그가 해야 할 마지막 의무였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지하의 작전실로 내려갔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뇌나 슬픔의 흔적이 없었다. 오직 흔들림 없는 결의만이 가득했다. 그는 벽에 붙은 박태수의 사진을 노려보았다. 그는 이제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다. 감히 자신의 딸의 목소리와 기억, 그리고 아버지를 훔치려 했던 용서받지 못할 악마였다. 지우는 전화기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안 팀장, 계획을 실행합시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사냥을 끝에 내려 하시가뇨. 결전의 날이 밝았다. 강지우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한 아침을 맞이했다. 그는 서연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아이가 유치원에 갈 준비를 하는 것을 도왔다. 아이의 머리를 빗겨주고 옷매 무새를 바로잡아주는 그의 손길은 더없이 다정했다. 서연은 이제 그의 앞에서 자유롭게 제잘거리고 웃었다. 그 평범한 일상이 지훈에게는 수천억 원의 계약보다 더 소중했다. 그는 유치원 버스를 타는 서연을 배웅하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오늘 아빠가 아주 나쁜 아저씨를 혼내주러 갈 거야. 다시는 서연이나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서연은 그의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아빠의 굳은 결심을 느꼈는지 그의 뺨에 입을 맞추고 손을 흔들었다. 아이가 떠난 후 지훈의 얼굴에서 아버지의 미소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결의에 찬 CEO의 얼굴이 돌아와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다려진 수트를 입고 신화그룹 본사의 가장 높은 층에 있는 회의실로 향했다. 그가 소집한 긴급 이사회는 동남아 신규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라는 명목으로 열렸다. 그것은 박태수가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그의 최대 치적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였다. 박태수는 강지훈이 마침내 자신의 프로젝트를 인정하고 논의하려 한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예감하며 의기양양하게 회의실에 들어섰다. 회의실에는 신화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대부분은 곧 발표될 거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박태수는 자신의 편에 있는 이사들과 눈인사를 나누며 여유롭게 자리에 앉았다. 마지막으로 강지훈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소음이 멎었다. 그는 회장석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좌중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준비된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회의를 시작했다. 회의는 박태수의 예상대로 흘러갔다. 지훈은 동남아 프로젝트의 개요를 설명했고 박태수는 마치 자신이 주인공인 양 의기양양하게 부가 설명을 덧붙이며 자신의 공을 과시했다. 그는 지훈이 마침내 자신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지훈의 계획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신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회의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려 했다. 다른 이사들은 두 사람의 미묘한 힘겨루기를 숨죽여 지켜볼 뿐이었다. 그렇게 1시간가량 지루한 공방이 이어졌다. 박태수가 자신의 계획이 얼마나 완벽한지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난 후 회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바로 그때였다. 지훈이 자세를 고쳐 앉으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서늘한 칼날 같은 냉기를 품고 있었다. 훌륭한 계획이군요, 부회장.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오늘 우리가 진짜 논의해야 할 안건은 이것이 아닙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박태수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지훈은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떠있던 프로젝트 계획서가 사라지고 검은 화면으로 바뀌었다. 회의실의 조명이 살짝 어두워지며 모든 시선이 화면에 집중되었다. 오늘의 진짜 안건은 지난 5년간 우리 신화그룹의 심장부에서 조용히 진행되어 온 또 다른 프로젝트에 관한 것입니다. 탐욕과 배신, 그리고 유괴에 대한 프로젝트 말입니다. 유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박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버렸다. 회의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옆에 섰다. 그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범죄를 심판하는 냉정한 검사 같았다. 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한 편의 추악한 드라마를 감상하시게 될 겁니다. 주인공은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박태수 부회장이시죠. 그는 리모컨을 다시 눌렀다. 화면에는 신화그룹의 자금이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박태수의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가는 흐름도가 나타났다. 정확한 날짜와 금액 관련자들의 이름까지 명시된 완벽한 증거였다. 박 부회장께서는 지난 10년간 약 1천억 원에 달하는 회사 돈을 횡령해 오셨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박태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 저건 모두 조작된 거야. 강지훈 대표가 나를 몰아내기 위해 벌이는 비열한 모함이다. 그의 목소리는 필사적이었지만 지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다음 화면을 넘겼다. 화면에는 5년 전 박태수의 비밀 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이 인출되어 스피드 물류라는 유령 회사로 흘러 들어간 내역이 나타났다. 그리고 다음 화면에는 서연의 그림에 있던 것과 똑같은 로고를 단 검은색 펜의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박태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는 주저앉듯 윤비자오에 몸을 기댔다. 지훈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박 부회장께서는 이 돈으로 사람을 사서 제 딸 서연이를 납치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최민식의 사진과 신상 정보를 화면에 띄웠다. 백화점 주차 요원이었던 최민식 씨. 거액의 도박빚을 지고 있던 그는 박 부회장의 협박과 돈에 매수되어 자신의 손으로 5살짜리 아이를 납치범에게 넘겼습니다. 증거가 있나? 그놈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잖나. 박태수가 마지막 발악을 했다. 지훈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물론 증거가 있죠. 그는 스피커의 볼륨을 높였다. 곧이어 회의실 전체에 최민식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태수 부회장이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데리고 있다가 겁만 줄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커지자 아이를 팔아넘기라고. 모든 범행 계획과 실행 과정이 담긴 최민식의 생생한 자백이었다. 녹음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흘렀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경멸과 혐오를 담아 박태수에게로 향했다. 그를 따르던 이사들조차 고개를 숙이고 그를 외면했다.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그래, 내가 했다. 그깟 계집애 하나 사라진다고 세상이 바뀌나. 모든 것을 가진 내 놈이 뭐가 부러워서 나같이 능력 있는 사람을 평생 내 놈 발밑에 두려 했나. 신화그룹은 원래 내 것이었어야 해. 그는 이성을 잃고 자신의 모든 죄를 스스로 인정해버렸다. 지우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확인 사살을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화면의 서연에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를 띄웠다. 당신이 그깟 계집애라고 부르는 그 아이. 내가 최근에 입양한 그 아이가 바로 내 딸 강서연이다. 당신은 신의 도움으로 살아남은 내 딸을, 하늘이 내게 돌려준 내 딸을 다시 한번 해치려 했어. 박태수의 눈이 절망으로 가득 찼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의 뒷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리고 안 팀장과 함께 정장을 입은 경찰들이 들어섰다. 지훈이 미리 약속해둔 수순이었다. 경찰들은 망연자실에 있는 박태수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지훈의 길고 외로웠던 사냥이 마침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경찰들이 다가와 자신의 팔을 붙잡는 순간 박태수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그는 더 이상 신화그룹의 점잖은 부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막다른 길에 몰린 한 마리의 야수였다. 이거나 감히 누군 줄 알고 내 몸에 손을 대. 그는 미친 사람처럼 발버둥치며 경찰들을 뿌리치려 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선 채 오직 한 사람 강지훈만을 향해 있었다. 증오와 광기가 그의 얼굴을 흉측하게 일그러뜨렸다. 강지훈 내 놈이 감히 나를, 내 놈이 뭔데 나를 심판해. 그는 회의실 테이블 위로 뛰어 올라가 지훈을 향해 달려들 기세였다. 경찰들이 그를 제압하려 했지만 절망에서 나온 그의 힘은 상상 이상이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값비싼 의자들이 넘어지고 서류들이 공중으로 흩날렸다. 다른 이사들은 겁에 질려 구석으로 몸을 피했다. 그 아비규환의 한가운데 지훈만이 미동도 없이 서서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 아비, 때부터 그랬어. 항상 나를 발밑에 두었지. 나는 평생을 개처럼 일하며 신화를 이만큼 키웠는데 결국 모든 것은 내 놈 차지였어. 나는 피를 토하며 산을 올랐는데 너는 헬리콥터를 타고 정상에 앉아 있었단 말이다. 그의 절규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쌓여온 열등감과 질투 피해의식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처절한 고백이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대신 모든 원인을 지훈과 그의 아버지에게 돌리고 있었다. 그래서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고 싶었다. 네가 나처럼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해주고 싶었어. 그깟 계집애 하나만 사라지면 내 놈의 완벽한 세상도 무너질 줄 알았지. 그런데 왜 그 계집애가 다시 내 놈 앞에 나타난 거냐고. 그의 목소리는 저주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의 모든 범행 동기와 과정을 스스로 떠벌리고 있었다. 경찰들은 그의 자백을 모두 녹화하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고 그 위에 비석까지 세우고 있는 셈이었다. 마침내 경찰들은 광분하는 박태수를 완전히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그의 양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그는 바닥에 무릎 꿇린 채 여전히 증오에 찬 눈으로 지훈을 노려보았다. 이게 끝이 아니야, 강지훈.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너는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게 될 거다. 내 딸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애비로 그의 마지막 발악도 거기까지였다. 경찰들은 그를 질질 끌다시피 회의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의 저주 섞인 고함 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지면서 회의실에는 다시 지독한 침묵이 찾아왔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태수라는 거대한 암초가 마침내 제거되었다. 하지만 회의실에 남은 이사들의 얼굴에는 안도감 대신 충격과 혼란이 가득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인물의 추악한 실체를 바로 눈앞에서 목격했다. 신화그룹의 명성과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모두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후폭풍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강지훈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오늘 우리는 신화그룹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한 개인의 탐욕이 회사를 얼마나 병들게 할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는 남은 이사들을 한 명 한 명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저는 오늘부로 신화그룹의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박태수 부회장에게 부역했던 모든 인물들을 색출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학연 지연으로 얽힌 모든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고 오직 능력과 정직함으로만 평가받는 새로운 신화를 만들겠습니다.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심판받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것은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진정한 리더의 카리스마였다. 이사들은 그의 말에 압도당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와 회사의 미래가 모두 그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강지훈은 그렇게 피해 숙청 위에서 자신의 왕국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회의실 부비 밖은 이미 전쟁터였다. 신화그룹 부회장의 긴급 체포 소식은 전광석화처럼 퍼져나갔고 수백 명의 기자들이 본사 건물 앞으로 몰려들었다. 지훈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정문으로 나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 섰다. 그리고 90도로 허리를 숙여 국민 앞에 사죄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번 사태는 저희 신화그룹의 부끄러운 치부이며 모든 책임은 최고 경영자인 저에게 있습니다. 그는 박태수의 횡령과 납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리고 피해 아동이 바로 자신의 딸이라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스스로 밝혔다. 기자회견장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그는 이 사건을 개인적인 복수극이 아닌 기업 내부의 부패를 도려내는 과정으로 규정했다. 그는 투명한 조사와 강력한 개혁을 약속하며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했다. 그의 솔직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는 오히려 대중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었다. 위기는 그렇게 새로운 기회로 전환되고 있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늦은 밤, 지훈은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거대한 저택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게 그를 맞았다. 그는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곧장 서연의 방으로 향했다. 아이는 세상의 모든 소란을 알지 못한 채 천사 같은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낮에 있었던 끔찍한 일들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다. 그는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 아이의 잠든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아이의 뺨을 쓰다듬었다. 이 작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는 기꺼이 괴물이 되어야만 했다. 그는 복수를 위해 자신의 손을 더럽혔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는 마침내 딸에게 안전한 세상을 선물해 줄 수 있게 되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상처를 치유하고 잃어버렸던 행복을 되찾는 일뿐이었다. 그는 아이의 이마에 가만히 입을 맞추었다. 그의 마음속에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그의 거짓말 같았던 제국은 무너졌다. 박태수의 왕국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다. 그의 모든 범죄는 만천하에 드러났고 법의 심판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그는 횡령, 배임, 납치, 교사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부패에 기생하며 사리 사욕을 채웠던 수많은 공범자들 역시 줄줄이 쇠고랑을 차고 감옥으로 향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화그룹의 스캔들은 그렇게 한 시대의 종말을 고하며 막을 내렸다. 강지훈은 법정에서 담담한 표정으로 판결을 지켜본 후 조용히 자리를 떴다. 그것은 승리의 기쁨이 아니었다. 그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길고 고통스러웠던 과정의 끝일 뿐이었다. 그는 약속대로 신화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낡고 부패한 임원들은 모두 해임되었고 그 자리에는 실력과 정직함을 겸비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등용되었다. 투명한 경영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새로운 윤리 강령이 선포되었다. 신화그룹은 한바탕 거대한 폭풍을 겪으며 뼈를 깎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 결과 더욱 건강하고 강한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회사가 안정을 되찾았다고 판단한 순간 지훈은 중대한 발표를 했다. 그는 회장직을 유지하되 모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무기한 휴직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유일한 이유는 아버지로서의 삶에 충실하기 위해였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서울을 떠났다. 수많은 언론과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온전히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였다. 그들이 향한 곳은 제주도의 한적한 바닷가에 위치한 작은 별장이었다. 그곳에서 지훈은 신화그룹의 CEO라는 무거운 갑옷을 완전히 벗어던졌다. 그는 이제 오직 서연의 아빠 강지훈일 뿐이었다. 그는 딸을 위해 아침을 만들고 함께 해변을 산책했으며 밤에는 나란히 누워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다. 그는 여전히 좋은 아빠가 되는 법을 몰랐고 서연의 마음속 깊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아이는 여전히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낯선 소리에는 화들짝 놀라며 그의 뒤로 숨었다. 지훈은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는 최고의 아동심리 상담사를 초빙해 서연의 치료를 도왔고 그 자신도 함께 상담을 받으며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딸에게 잃어버린 5년의 시간을 되돌려줄 수는 없지만 앞으로 남은 모든 시간을 사랑으로 채워주겠다고 다짐했다. 시간이 약이었다. 제주의 따스한 햇살과 푸른 바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지훈의 변함없는 사랑 속에서 서연은 조금씩 변해갔다. 아이의 얼굴에서 어두운 그늘이 걷히고 웃음이 많아졌다. 닫혀있던 말문도 완전히 트여 이제는 종일 제잘거리며 지훈을 따라다녔다. 아이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더 이상 스케치북에는 어두운 방이나 검은 벤이 등장하지 않았다. 대신 푸른 바다와 돌고래 환하게 웃고 있는 아빠의 얼굴이 그 자리를 채웠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함께 노을 지는 바다를 보고 있을 때였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빠, 이제 나를 서연이라고 불러주세요. 김하은 말고요. 그것은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았다는 선언이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딸을 꼭 끌어안았다. 그의 등 뒤로 지는 해는 마치 길고 어두웠던 과거와의 완전한 작별을 고하는 듯했다. 그들의 상처는 아직 흔적으로 남아있었지만 이제 그 상처는 더 이상 그들의 삶을 지배하지 못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강지훈은 다시 신화그룹의 회장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그는 예전의 일벌레가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유능한 경영자였지만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킬 줄 아는 지혜로운 리더가 되어 있었다. 그의 인간적인 리더십 아래 신화그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성공은 회사가 아닌 그의 가정에 있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지훈은 저택의 정원에서 14살이 된 딸 서연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은 이제 어엿한 중학생이 되어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밝고 구김살 없는 소녀로 자랐다. 특히 그림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 각종 미술 대회에서 상을 휩쓰는 아이였다. 서연은 이젤 앞에 앉아 그림을 그리다 말고 아빠를 향해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5년 전 사진 속에서 보았던, 그리고 그의 꿈속에서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아내의 미소를 꼭 닮아 있었다. 아빠, 이리 와보세요. 서연의 부름에 지훈이 다가갔다. 캔버스에는 푸른 잔디밭과 커다란 나무, 그리고 그 아래에 나란히 앉아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바로 지금의 그들과 서연의 모습이었다. 그림의 한쪽 구석에는 우리 가족이라는 글씨가 서툰 솜씨로 적혀 있었다. 어때요? 멋지죠? 서연이 자랑스럽게 물었다. 지훈은 그림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응, 세상에서 가장 멋진 그림이야. 연민으로 시작되었던 인연. 하지만 그 인연은 운명이었고 기적이었다. 그는 한 아이를 구원했고 그 아이를 통해 자기 자신 또한 구원받았다. 길고 길었던 폭풍은 이제 완전히 멎었다. 과거의 아픔은 희미한 기억으로 남았고 그들의 앞에는 오직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한 눈부신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 정원의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